제 핸드폰이 울린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견적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지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일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래건설 강민호입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6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나야, 수연이. 볼펜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심장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지요. 6년. 정확히 6년 만의 전화였습니다. 지연이가 아빠를 많이 그리워해. 너도 이제 안정됐다고 들었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이제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지요.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을래?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이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지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올해 48이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에는 직원 30명을 거느린 중견 건설회사의 사장이었지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순진했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가족이라는 말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지요. 26에 창업한 건설회사는 10년 만에 제법 규모가 있는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부터 상가 리모델링까지 손대는 일마다 성공했지요. 직원들은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동네 사람들은 성공한 청년 사업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대학 동창의 소개로 수연이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차분하고 지적인 매력이 있었지요. 첫 만남에서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민호 씨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는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지요. 교제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수연이네 가족을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 정중한 인사말, 그리고 따뜻한 미소들. 장모님은 퇴직한 공무원이셨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점잖은 말씨를 쓰셨지요. 민호군, 우리 수연이를 잘 부탁하네. 처남 수진이는 의대 3학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청년이었지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처음엔 다소 위축감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제가 이런 집안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장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호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서로 의지하며 살자꾸나.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저도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신혼집은 강남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수연이가 마음에 들어 했던 곳이었지요. 전세금만 3억이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좋아요.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팔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보람 있었지요. 결혼 1년 후 딸 지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잡던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지요. 우리 지연이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아이에게 속삭이던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이 생기니 책임감도 더 커졌지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출산 휴가 후 학교로 복직했습니다. 장모님이 지연이를 돌봐주셨지요. 사위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구나. 장모님은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지요. 처남 수진이의 의대 등록금도 제가 담당했습니다. 한 학기에 800만 원씩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기꺼이 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졸업하면 꼭 보답할게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을 때 괜찮다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가족인데 무슨 보답을 바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 되면 되지. 명절 때는 항상 비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장모님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수진이에게는 최신형 노트북을 사주었지요. 가족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민호 덕분에 우리 집안이 화목해졌어. 우리 사위가 최고야. 형님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 칭찬들이 저를 더욱 분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겠다,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회사도 승승장구했습니다.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직원도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강남의 오피스텔로 이전했지요.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우리 지연이 아빠가 최고야. 수연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지요. 장모님과 수진이도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지연이가 제 무릎에 앉아 말할 때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건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지요. 가끔 수연이가 보이는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면 못마땅한 표정을 짓거나 장모님과 수진이를 위해 돈을 쓸 때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일들이었지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살림도 생각해야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괜찮아.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그때 저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가족도 화목하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어느 여름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제 무릎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고 수연이는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지요. 장모님과 수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다.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모두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지요. 민호야, 들리니? 수연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6년 전의 기억에서 깨어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전화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했던 시절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늦가을 하늘이 유난히 회색빛이었지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이가 아빠를 그리워한다고? 6년 전 그 사람들이 떠날 때는 한마디 말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제 와서 아빠를 그리워한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직원 김태수가 견적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아, 괜찮아. 그 견적서 어떻게 나왔어?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지요. 특히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지연이가 5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지요. 회사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가정도 평화로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주거래 건설사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였습니다. 3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것이지요. 사장님 큰일입니다. 대성건설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직원이 급하게 뛰어들어와 말했을 때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야? 계약서에 도장 다 찍었는데? 그쪽에서 회사 사정이 급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위약금은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위약금으로는 이미 투입한 비용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직원 급여, 자재비, 장비 임대료까지 합하면 2억 원이 넘는 손실이었지요. 집에 돌아가서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가 지연이 숙제를 봐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랬지요.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요. 피곤해 보여요. 응, 조금. 지연아, 아빠한테 인사해. 아빠 오늘 선생님이 우리 아빠가 멋있다고 했어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위기를 넘겨야 했지요. 다음 주에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2년간 거래해온 자재 업체가 부도를 낸 것이었지요. 외상으로 공급받았던 자재비 1억 5천만 원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저 역시 답이 없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일단 진행 중인 현장부터 마무리하자.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회사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이미 받은 선금으로는 현장을 완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담보 한계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개인 신용으로도 한계가 있었고요. 집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가계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일이 잦아졌지요. 여보,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그냥 그래. 괜찮아. 근데 이번 달 생활비 통장에 돈이. 아, 미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넣어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넣어줄 돈이 없었거든요. 처남 수진이의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는데 이번엔 정말 막막했지요. 형님, 다음 주가 등록금 마감인데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알아. 조금만 기다려봐. 형님, 혹시 어려우시면 아니야, 괜찮아. 며칠만 기다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지요. 여보, 집 담보대출이요? 수연이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곧 회사가 안정되면 바로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집인데. 괜찮다니까. 내가 언제 실패한 적 있어? 그때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습니다. 장모님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일이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위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몸 관리 잘 해야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안함이었지요.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연체되기 시작했고 현장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김 대리가 사표를 냈습니다. 뭐라고?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하는데 김 대리는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핵심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떠난다는 것은 회사가 정말 위험하다는 신호였지요. 김대리 좀 불러봐.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가족도 생각해야 해서. 그래, 이해해. 고생 많이 했어. 더 이상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급여도 제때 못 주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의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이조차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요. 엄마, 왜 아빠는 요즘 웃지 않아? 아빠가 일이 바빠서 그래. 지연이가 아빠 힘들게 하면 안 돼. 수연이의 말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지요. 민호야, 잠시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님. 요즘 회사 상황이 어떤지 솔직히 말해줄 수 있을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곧 나아질 겁니다. 민호야, 우리 수진이 등록금 문제도 있고 지연이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잖니?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어려우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그날 밤 수연이와 처음으로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회사 일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곧 좋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지연이도 있고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뭔가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수연이의 표정에서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믿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수연이는 말수가 줄었고 장모님과 수진이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지요. 사무실에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으니 태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하시던데. 태수야, 네? 사람이 어려울 때 누가 곁에 남아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 태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장님이 가장 어려우실 때 찾아뵈었잖아요. 그때 사장님이 절 믿어주셔서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지요. 고마워, 태수야.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수연이의 전화가 단순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곧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지요. 그 운명의 날은 추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지연이가 뛰어나와 아빠 라고 반겨주었을 텐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민호 씨,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요. 지연이는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수연.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급히 수연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이사 가셨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진작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구나. 제가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는 동안 그들은 저를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가 모든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매형, 누나가 너무 힘들어해요. 이해해주세요. 지연이는 잘 키울게요. 그날 밤 저는 빈 집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였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어려워지자마자 버리고 떠나다니. 그 후 몇 달간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빈집은 너무 조용했고 아침에 일어나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일용직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꾸 실수를 해서 현장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죠.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가끔은 지연이가 그리워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내가 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건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인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사업할 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제가 몰락하자 슬그머니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거리에서 예전 직원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인사를 했지만 그 눈빛에서 연민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잘 지낼 리가 없었죠. 한때 그들의 월급을 책임졌던 제가 이제는 그들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사라져버릴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돈도 희망도 없는 제가 살아서 뭘 하겠어요? 그렇게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강민호 사장님이세요? 사장은 무슨? 지금 그런 게 아닌데요. 저 김태수예요. 예전에 사장님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일했었는데 기억하세요? 기억났습니다. 대학 야간부를 다니면서 우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성실한 청년이었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벌려고 일하던. 그때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사장님이 치료비 다 내주셨잖아요. 그리고 회사 그만둘 때도 퇴직금까지 챙겨주시고. 저는 그거 잊지 못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다 옛날 일인데.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작은 인테리어 일 시작했거든요. 혼자 하기엔 벅찬데 사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내가 뭘 도와? 나도 지금 처지가. 사장님만큼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기술은 있는데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의 진정어린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이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사장님이 계시면 든든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가 구한 작은 사무실에서 둘이서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첫 달은 일거리가 없어서 둘 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두 번째 달에 드디어 작은 원룸 인테리어 일을 따냈을 때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사장님 해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다. 태수는 정말 똑똑하고 성실했습니다. 최신 인테리어 기법도 잘 알고 있었고 젊은 감각으로 고객들의 요구도 잘 파악했어요. 저는 오랜 건설 경험으로 현장 관리와 시공 품질을 담당했습니다. 6개월 후부터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품질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업체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거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1년 후에는 직원 3명을 고용할 수 있었고 2년 후에는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테스와 저는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 명절 때는 서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했어요. 테스의 결혼식에서는 제가 주례를 섰고 태수는 제 생일마다 정성스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에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신문에도 실렸어요. 직원도 15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예전 회사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신문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부터였습니다.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수진이었습니다. 이제 의사가 되어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더군요. 매형,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요. 두 번째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직접 회사까지 찾아오셨어요. 민호야, 그동안 우리가 너무했다.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니. 지연이가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해. 마지막으로 수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호 씨. 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6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뭐 때문에 연락했어요? 지연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 그리고 우리도 다시 한번 기회를. 기회요? 무슨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내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수연이, 장모님, 수진이까지 모두 나왔어요. 민호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우리도 많이 후회했어. 장모님의 말, 매형,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수진이의 변명, 당신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 몰랐어. 우리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수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지연이 명의로 교육비 적금을 만들어 뒀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충분할 거예요.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가족인데. 장모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족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잘 될 때만 나타나는 건 가족이 아니라 기생충이죠. 민호 씨 너무해요. 그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수연이가 눈물을 흘렸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까지 데리고 사라진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무너져야 했어요? 수진이가 반박했어요. 함께 무너지는 게 가족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버텨주는 게 가족이고요. 그날 이후 그들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차례 더 연락이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1년 후 지연이가 고등학생이 되어 직접 연락해 왔을 때는 만났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아빠 그때 왜 엄마가 그랬는지 이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연아, 사람은 어려울 때 본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때 내 엄마는 아빠보다 자기가 더 중요했던 거고. 아빠는 원망스럽지 않아요. 원망보다는 실망이었어. 하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지연이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는 아버지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수연이와 그 가족들과는 영원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태수라는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찾아와 함께 일어서준 사람이에요. 태수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대부가 되었고 저희 회사 직원들은 모두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명절 때는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줍니다. 50대가 된 지금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관계는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과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때 곁에 있는 사람과 당신이 실패할 때 곁에 있는 사람. 진정한 가족은 후자입니다. 가족이란 당신이 가장 초라하고 무력할 때도 등을 돌리지 않고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제가 얻은 인생 최고의 교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